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백치, 이 백치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섭기하면 흔히 백치 같은 건 놓쳐놓고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마 백치와 영원한 남편 이 두 편은 여러분들이 안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나는 상당히 도스토옙스키 작품 중에서 이 두 작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널리 안 읽힌 작품으로는 놓치지 말고 한번 꼭 읽어보고 이 두 작품을 깊이 감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백치를 쓰면서 도스토옙스키는 아름다운 긍정적 새 인물, 세계 문화사에 나타난 아름다운 새 인물은 누굴 들었냐면은 우리들이 다 아는 돈키호테, 그리고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이건 우리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든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피크위크입니다. 피크위크는 이제 여기 나오는데 디켄스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이제 백치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백치라는 소설을 쓰면서 중요한 사상 주제는 참으로 아름다운 긍정적인 인물. 인간 세상에 하도 나쁜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인간이 긍정적이냐, 그걸 자기는 이 소설에 쓰고 싶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계문학 사상의 가장 이상적인 인물, 아름다운 인물로는 돈키호테. 그러나 돈키호테는 아름다운 인물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러운 데서 비롯했다. 그런데 피크위크 역시 우스꽝스럽기는 한데, 디켄스 소설의 피크위크는 기지와 해악을 어느 정도 성공한 인물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돈키호테는 보면은 그 미친 게 좀 우리한테 잘 안 어울리는, 뭔가 좀, 여러분들 돈키호테가 되기는 싫잖아요. 보기는 통쾌해도. 근데 디켄스 소설을 피크위크는 우리들이 닮고 싶기도 하고 내 친구이고 싶기도 한 그런 인물로 긍정적인 우스꽝스러운 인물이다. 이제 긍정적으로 본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이래 했는데, 이 피크위크는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발장은 또 다릅니다. 자기가 이렇게 무서운 불행으로 해서 독자들의 동정을 사는 데는 성공했어요, 장발장이. 그러나 지금 내가 묘사하는, 도스토옙스키 자신이 백치에서 묘사하라는 인물은 돈키호테 피크위크 기지, 이것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장발장은 불행, 이런 것도 조금은 가지고 있지만 없다. 그래서 난 이 소설이 어쩌면은 이 세 인물을 통합해서 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합친 긍정적인 인물을 도스토옙스키를 그리고 싶었는데, 백치에서 그래놓고 보니까 이게 다 없다. 그래서 이 소설 실패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건 지금 내가 얘기한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도 어떤 작품 같은 걸 쓸 때, 한 인간을 평가할 때 이걸 참 나에게는 둘 데 없는 친구다, 내 친구 이상적인 면을 보느냐, 아니면 웃기는 친구로 보느냐, 비극적인 친구로 보느냐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도스토옙스키 본심은 백치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 정말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올바른 인간상이 어떤 거냐, 그걸 찾아보고 싶었다, 그 뜻입니다. 그 무슨 여러분 그 돈키호테와 레미제라블 둘은 잘 아는데 피크위크는 잘 모르죠. 이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디켄스가 이게 등단장, 디켄스가 학교도 못 다니고 신문 기자 하다가 나중에 그 문인이 되려고 한 게 아니고, 한 화가가 그리는 만화를 쓰기 위한 대본을 짤막짤막하게 써달라. 그 내용을 가지고 만화를 그리겠다. 그걸 써준 게 바로 피크위크입니다. 쓰다 보니까 만화보다 더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림을 해설하는 글 쓰다가 나중에 거꾸로 되어버립니다. 디켄스가 본문이 되고 만화가 그 디켄스 소설을 그리는 타파로 되어버리는, 그게 이제 디켄스 처녀작 피크위크 클럽, The Pickwick Papers, 이렇게 이제 소설이 나왔습니다. 피크위크 페이퍼스, 이 소설이거든요. 그 주인공이 피크위크입니다.
근데 이게 나가니까 신문에 연재가 되었거든요. 엄청난 인기예요. 폭발적이야. 이걸로 출세작이자 데뷔작이자 돈벌이작. 이걸로 그냥 뒷에서는 신부기자 때려치우고 소설가로 써버립니다. 그 어떤 주인공이냐 이랬습니다. 이 클럽을 네 사람이 여행기입니다. 여행기. 이때는 여행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행을 쭉 하고 그걸 쓰면 그 자체가 좀 인기예요. 마크 트웨인도 그랬잖아요. 돈 떨어지면 여행기 써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지금은 뭐 여행기 써봤자 별로 안 팔려요. 왜? 다 갔다 왔으니까. 이건 이제 픽위크가 주인공 대자이고, 그 다음에 윙클, 그 다음에 스노드그라스, 그 다음 텀맨. 이 네 사람이 쭉 여행을 하면서 가서 그냥 뭐 잘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뒷골 뭐 불쌍한 사람 뭐 악질 뭐 그런 인간 사람을 만난 걸 쭉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이래서 이제 픽위크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볼 때는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인간을 못 그리거든요. 도스토옙스키 주인공들은 다 뭔가 찡그려 가지고 말이죠. 보면 막 고달파 인생이. 그러니까 뭐 도스토옙스키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인물 못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돈키호테도 마찬가지고 돈키호테 같은 도스토옙스키는 못 그리거든요. 내면적인 인간을 그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좋아한 거야. 그럼 장말장 그리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로서는 그런 약간 열등감이 있었죠. 자, 그럼 벽지를 봅시다, 이제. 그런 목적을 하셔서 쓴 소설인데, 주인공은 무의식적인 공작입니다. 공작. 귀족입니다. 26살이고, 별명이 바보야. 천진한 바보. 그냥 바보도 아니고, 바보 중에서 더 천진한 바보. 공작입니다. 거기다가, 보너스로 간질병까지. 그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않죠. 그러나, 사람이 통쾌하고 이런 순진하니까 친구는 많아요. 근데 여자들 장가를 가면 장가는 시집 아무도 안 가. 그리고 이제 간질병을 치료하려고 스위스에 4년 동안 돈이 많으니까 치료하고 있다가 귀국했습니다. 그게 이제 무의식적 공작이거든. 이런 무의식적 수필에 써도 됩니다. 굉장히 그야말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할 때는 인간 세상에 악인만 있는데 이런 진짜 인간, 이런 인간을 왜 몰라주느냐? 왜 이렇게 놀림감이 되느냐? 돈키호테처럼 웃기는 인간으로 되느냐? 그게 못마땅한 거죠. 도스토옙스키 생각에는.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이 나스타샤입니다. 나스타샤 해도 되고. 7살 때 파산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방탕한 귀족 토치키한테 맡겨버려요. 그냥 뭐, 네 가져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냉소와 적이, 그리고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아나무인격은 아유 웃음소리. 이게 이제 이 나스타샤의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런 애들이 과하잖아요. 그냥 혼자 그렇게 팔려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며느리죠. 민며느리로 팔려간 여자니까 눈치 빠르고 영악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아주 이쁘고 섹시하고.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말대고 잘하고 하니까 남자들이 겁이 날 정도로 똑똑하단 말이죠. 이 나스타샤거든. 그럼 여러분 어때요? 나스타샤 생각에는 나는 토치키라는 이 남자 형편없는 남자야. 돈 많고 귀족이라도. 거기한테 자기는 그냥 딸린 거야. 난 그냥 이 남자와 살아야 된다. 그런 숙명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성격이 비틀어지는 거야. 그럼 토치키는 나스타샤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도 않아요. 갖다 놓고 그냥 가만히 둬버려요. 그 다음에는 아글라야는 예빠진 장군의 딸입니다. 그 장군 딸이니까 이건 그냥 보통 이제 이쁘고 귀엽고 상냥한 교양 있는 여자고. 로고친이라는 남자는 아주 음울하고 광적으로 포악한 남자입니다. 자, 사람 이름 몰랐대요. 사람 이름 무시킨하고 나스타샤 둘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무시킨, 나스타샤, 그 다음에 토치키. 이 셋 정도는 이름을 외워두세요. 밑에 둘은 뭐
안 되어도 돼요. 그냥 설명을 내가 할 테니까. 이런 주인공들이 주요 인물로 나오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토치키, 그 나스타샤 임자죠. 임자. 진짜 임자. 임자이자 남편이 될 뭐 남자죠. 이 토치키가 명망가의 딸과 결혼을 생각하고 나스타샤는 이쁘고 똑똑하고 뭐 매력 있어도 아무 빽도 없고 처갓집에. 그러니까 딴 여자하고 나스타샤가 보니까 자기 주인이 딴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나스타샤 생각에는 항의할 아무 근거가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뭐가 없어요. 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아무런 안 갚고 할 수 없어. 다만 그 생각에 좋다. 너가 나를 여자로 대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이러면 나도 너를 조롱하겠다 해가지고는 완전히 토치키를 조롱하고 싶어 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토치키가 7만 5천 루블의 돈을 거금을 나스타샤한테 붙여가지고 누구든지 이 여자 데려가면은 주겠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아까 예파친 장군 나왔죠. 그 딸이 예쁘잖아요. 그 비서에게 이 나스타샤 시집 보내버리려고 돈 7만 5천 루블 줘가지고 그냥 딸에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이제 보통 여자 같으면은 아이 뭐 그렇게 자기 돈 딸려가 시집 보낸다 하면 열심히 좋다 하고 가버리겠죠. 그런데 나스타샤는 아주 똑똑하고 자기 인간됨, 그 인간의 중요성 이런 걸 생각하는 여자거든. 그러니까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내가 뭐 이래저래 돈 붙여가지고 시집이나 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토치키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킨 바보지요. 무시킨과 로고진이 그 7만 5천 루블 관계없이 우리는 10만 루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나스타샤가 이 돈 7만 5천 불을 토치키 앞에서 탁 그냥 돌려줘버리고 날 데려가려면 10만 루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무시킨이 아까 이 주인공 아닙니까? 응? 바보, 처진한 바보에다가 간질 환자, 로고진, 성질 고약한 귀족. 그렇죠. 말하자면 버려진 나스타샤 앞에 아주 나쁜 귀족과 정반대인 너무 순진에 빠진 간질병 환자, 무식인 둘이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남자를 택하겠어요? 그러고 나스타샤는 토치키가 주는 돈 거절해버리고 그런데 이제 그녀가 숨겨서 그걸 믿는 미식인에게 사랑을 느껴요. 이제 두 남자가 왔는데 여자가 이쁘긴 한데 여자가 필경 토치키한테 팔려갔으니까 몸도 베렸을 거고 천이도 알 거고 뭐 이래 생각하는데 무식인은 그게 아니야. 순진한 완전히 그야말로 나스타샤를 순진한 처녀를 본 겁니다. 그걸 보고는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를.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나스타샤가 볼 때 무식인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착한 거야. 그래서 무식인에게 시집을 가려고 생각했다가 사랑을 느껴요. 진짜 사랑을 느껴요. 자기 일생 동안 못 느꼈던, 그때까지 못 느꼈던 사랑을 너무 인간이 좋다고 무식인에게 사랑을 느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착한 남자가 아내가 되기에는 너무나 사악해. 자기 스스로 볼 때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글라야, 아까 그 장군은 딸이죠. 밑에 어릴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장가가라고 도로이를 권합니다. 그러고는 나스타샤는 로고진, 인간 아주 나쁜 놈. 나는 내가 나쁜 년이니까 이런 나쁜 놈한테 내가 시집가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로고진을 선택했어. 그러고는 10만 루블 붓속에다가 딱 집어넣고 자신을 조성하는 세상을 도려 너희들이 지금 돈 때문에 뭐 내가 뭐 돈 때문에 시간 줄 아나? 남자 보고 간다는 걸 딱 보여줍니다. 10만 루블 붓속에다 집어 태우면서. 대단하지 않아요? 이 여자도. 그랬는데 또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요. 막상 결혼하려고 보니까 이 악질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보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을 느낀 건 무식인이 처음이야. 그리고 무식인하고 또 결혼해달라고 해가지고 둘이 결혼 서둘러가지고 결혼식장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막상 이제 딴딴따따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남자가 그래도 또 착해. 이래서 아무리 봐도 내가 이 남자에게는 나 같은 악질, 악녀가 안 어울린다. 그래서 이 웨딩 드레스 입을 그대로 그 관객으로, 그 축하객으로 왔던 로고진 팔 잡고 도망갑니다. 결국 나중에 자살해요. 어때요? 굉장히 생각할 여지가 많지 않아요? 나는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은 도스토옙스키 자기의 그 내면에서 정말로 추구하는 인간상들이 어느 정도로 선량해야 되느냐. 인간을 선량하면 끝. 그걸 이 악녀처럼 보이는 나스타샤를 통해서 그리고 진짜 천진난만한 바보인 무식인을 통해서 이 두 남녀를 통해서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백치. 사실은 소설 제목은 백치지만은 진정한 인간, 천진한 인간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난 생각하는 겁니다. 나타샤는 어쩌면 나는 교만한 여자인지도 몰라. 물론 수치를 모르는 계집인 것만은 틀림없다. 염치 없는 여자, 부정한 여자다. 토치키는 팔팔한 성질 있는 여자다. 자신이 원한다면 어떤 남자도 선택할 수 있는 미모와 재능이 있으나 자신이 받은 조소한 냉대를 되려 싶은 투지 때문에 사랑도 포기한 여자. 참 묘사 잘했죠. 그리고 이 나스타샤는 생전 처음으로 참된 인간을 무식인에서만 느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 소설의 가치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할 때는 돈키호테나 장발장이나 피규이처럼 유명한 인간을 그리고 싶었던 게 이 두 인간상이다. 어쨌거나 그 세 인물과 이 두 남녀는 다르잖아요. 새로운 족보에 있는 인간상이죠. 그야말로 소설의 족보에 없는 인간상입니다. 특이한 인간상.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8살 때 피렌체에 몰려 있다가 프라하 드레센 여행하고는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중에 나와요. 어떤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킨가는. 드레센에서 둘째 딸 낳고 스트라호프가 편집을 스트라호프 전에 나왔죠. 평론가, 슬라브파 평론가, 자랴라는 여명 새벽이라는 잡지를 내는데 도스토옙스키도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럴 때 보불 전쟁이 일어나요. 프러시아와 프랑스 전쟁. 그걸 도스토옙스키가 보고 서구는 기독교, 그리스도를 잃었으니 서구 문명 자체가 멸망한다. 이거 뭐 완전히 기독교 신앙 완전히 허위 엉터리 사기꾼들이고 그런 걸 잃고 이렇게 이 전쟁하는 거에 이건 사실 도스토옙스키가 너무 순진한 거죠. 국제 정치를 모르는 거죠. 전쟁이라는 게 뭐 예수 아무리 믿어도 나는 거지. 그 예수하고 전쟁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믿어도 나고 안 나고도 안 믿어도 나는 거지. 그럼 어쨌든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라하, 볼로냐, 비엔나, 베니스, 트리스트, 프라그, 드레셋 인들 쭉 돌아다니다가 이제 영원한 남편이라는 소설 쓰게 됩니다. 이 소설도 좀 명랑해요. 이 소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앞에 썼던 그 백치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그 남성상을 보게 됩니다. 벨차니노프 남자 화자입니다. 화자 뭐 주인공이라기에는 좀 뭐 주인공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36에서 39세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 소유지 관련 민사소송 때문에 노름비즈로 2개의 유산을 너무나 어리석게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송이 걸린 거야.
거기 휘말려서 불면증과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남을 없이는 여기 있는 듯한 상류사회 특유 자존심을 잔뜩 쥐고 있는 남자입니다. 벨차니노프. 30대 후반의 남자. 세상 모든 일을 저주하고 거의 울음이라도 터뜨리고 싶은 상황. 근데 이 남자가 9년 전에, 그러니까 20대 후반이죠. 정확됩니다. T시에서 일어났던 일, 이 민사소송 때문에 그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걸 찾으려고 민사소송에 걸려서 이제 T시에 갔을 때 그것은 재판이 하루 이틀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그 체제를 해요. 체제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회상합니다. 그 무슨 사건이냐? 벨차노프가 T시에 갔는데 거기에 나탈리아 바실리예브나라는 아주 이쁜 귀족 부인이 있었어요. 이거는 파베르 아내야. 그 나탈리아로만 외워두세요. 파베르 아내 나탈리아. 이 벨차노프가 그 가서 완전히 그 부인에게 반해버립니다. 유부녀에게. 너무나 열이 올라가지고 이 여자라면은 내가 외국으로 도망가도 좋겠다. 데리고 장가 이 여자한테 장가가고 같이 일생을 살아 좋겠다. 그런 정도로 정말 사랑을 느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참 했어요. 했는데 하면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남성으로서 접근했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사랑하게 돼가지고 떨어질 수 없도록 되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여자는 이미 사랑이 식어서 포병장교 스테판 새로운 남자가 나타나버렸어요. 더 젊고 튼튼한 남자가 나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그쪽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이 벨차노프를 떼내느냐 하면은 내가 당신 애를 뺐다. 이걸 지금 계속 드나들면은 남편이 알게 되니까 복잡해지니까 이걸 내가 몰래 이걸 내 처리하겠다. 이 애를 낳고 처리할 때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그리고 이 도시 떠나라.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내가 편지 오라고 할 때 와라. 그 사실 그건 좀 거짓말이야.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고 새로운 포병 장교하고 이제 이 여자는 연애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걸 나중에 알아요. 처음에 몰랐다가. 이래대가 이제 와 있는데 편지가 안 와요. 나중에 쏜 걸 알았죠. 자, 그랬는데 이 스테판 열렬한 애인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보다 더 열렬한 애인이 되어버려요. 이제 알겠죠? 한 여자가, 한 유부녀가 한 남자, 이 벨차노프를 버리고 새로운 애인, 포병 장교 애인 하나를 가지고 연애하는 거다. 그것까지 이제 기억해 두십시오, 머릿속에. 근데 이 당시의 풍조가 오로지 불성실한 아내가 될 목적 하나로 세상에 태어난 것 같은 여자들. 이 당시 그 러시아 상류 층들이 이랬다고 도스토옙스키가 비판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남성들은 뭐냐? 영원한 남편상. 그야말로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오로지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한 아내의 남자. 이게 이 당시. 그래서 소설 제목이 영원한 남편이야. 평생토록 오직 남편이 되기만 할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누구 어떤 남자? 누구 남편이야.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며 결코 아무것도 눈치챌 수도 없어. 여자가 바람 피워도. 그럼 이제 겉으로 볼 때는 평온한 만족도야. 여자는 그냥 평소에는 책 읽고 독서 토론하고 뜨개질하고 행복하고. 왜? 뒤에 애인이 있으니까 행복하죠. 겉으로는 이렇게 행복해. 행복한 부부야. 그런 남편. 이게 그 당시 도스토옙스키가 본 19세기의 남자들의 존재 가치였다. 굉장히 나쁘게 본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소설이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벨차노프가 나중에 도시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을 감시하는 남자가 나타나요. 보니까 그 남자가 나타나. 근데 그 남자가 길 가다가도 또 나타나고 계속 만나요.
그래,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한참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 자기 그 애인, 어? 나타샤 애인, 그 나탈리아 남편이야. 본 남편이에요. 남편이 계속 이제 벨샤노브를 미행을 하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자다가 잠깐 일어나서 좀 기지개 켜고 우연히 커튼에 열다 내다보니까 자기 집 길 건너편에 이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야, 저 남자가 날 죽이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남자가 우리 집으로 올지도 모른다 하고 문을 더 잠그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잠그기 전에 열어보니까 남자가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럼 너무 놀라가지고 들어와라. 들어왔어. 들어가니 이 얘기를 해요. 하니까 이 남자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죽이러 온 건지 뭐 그냥 횡설수설해요. 그동안에 뭐 어떻게 살아고 얘기하는데 그 여자 아내가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어요. 죽고 장사 지내고 이제 이 남자가 나타난 거야. 그럼 이 남자는 왜 나타났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내가 일찍 죽은 것은 두 남자 때문에 그래. 두 불륜의 남자, 아내가 애인. 그 벨차노프하고 포병 장교 있죠. 둘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남자를 어떻게 한다는 목적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왜? 자기는 영원히 그 여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너가 내 아내를 사랑해도, 그 여자의 남편은, 영원한 남편은 나다. 이게 이제 영원한 남편의 제목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바람 피워도 그 여자의 남편은 나다. 그걸 이제 확인시켜주러 나타난 거야. 그랬는데,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소설 기법이 심리주의를 가장 먼저는 아니죠. 물론 그 전에 뭐 여러 작가들이 심리주의 기법을 썼지만은 소설의 심리주의적인 기법을 제일 많이 쓴 걸로 유명하잖아요. 여기 이제 이 소설이 그게 아주 잘 나타나요. 죄와 벌이 이제 심리주의적 기법을 많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에도 영원한 남편 여기도. 그럼 이 남자가 본 남편이 와가지고는 그 자기의 아내의 옛날 애인을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고 그 옛날 애인 남자도 이 남자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죽이러 왔는지, 답답해서 하소연하러 왔는지, 옛날엔 잊고 친구가 데리고 왔는지 몰라요. 이걸 읽으면은 내가 읽을 때 공포심이 일어납니다.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나. 그 길만 가면 또 만나. 또 따라도 와요. 이래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만나니까 별 얘기를 다 해요. 하는데 그 자기 집에 가보니까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을 얼마나 이 남자가 학대를 했는지 애가 막 그냥 겁을 내고 말이죠. 완전히 그냥 뼈장 발라가고 병 환자처럼 되어 있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이 뭐냐? 그 본 남편의 딸이 아니고 두 남자 중에 누구인지 몰라요. 어쨌거나 벨차노프 생각에는 그 여자가 자기를 떨쳐낼 때 애 때문에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벨차노프는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게 내 애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쩌면 그게 아닌지도 몰라. 그런데 너무 안 돼가지고 벨차노프가 이 딸을 날 달라 해가지고 자기 진짜 또 여자 애인 하나 있는데 그거 가서 자기 자 실토하고는 또 뺏어와 버립니다. 근데 결국 얘는 나중에 죽어요. 죽어가지고 자넷 진행하는데 이 본 남편은 그 딸애를 막 너무나 학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그 본 남편이 딴 데 공무원이 돼서 가버리고 헤어졌다가 나중에 어디 여행 가다가 또 만나 보니까 딴 데 장가 가서 잘 살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냐 영원히 그 여자는 남편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대충 왜 제목을 그래 지어서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썼는가 알겠지. 내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 자기 이 첫 아내 있잖아요. 첫 아내가 기억나죠? 그 유행 가 있을 때 공무원, 세무서 다니는 공무원의 아내, 폐병된 아내, 그 남 아내를 뺏은 게 첫 아내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도스토옙스키를 놔두고는 또 딴 젊은 남자하고 그 교사 남자하고
연애했잖아요. 심지어는 결혼하기 하루 전에도 그 남자 만나가지고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스토옙스키는 그래도 자기 아내를 영원히 아내 그 여자가 남편은 자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 도스토옙스키도. 사실 그 여자에게는 또 아무리 그렇게 바람을 피워도 남편은 죽은 세무서원 그게 자기 영원한 남편이겠죠. 그런 남자는 그렇게 여자에게 다 영원한 남편처럼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심리를 쓴 게 아니냐 싶어요. 자, 이제 도시 서울로 그 페테르부르로 돌아와서 악령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악령이 이제 도스토옙스키 명작 중에 하나거든요.